예, 오늘 이 자리에 날카롭고 담대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시원하게 이슈를 털어주는 김태형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예. 이 주말에 쉬시는데 이렇게 나오고 계셔서 그러게 죄송합니다. 그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네, 예, 일반적으로 취임하고 나서 보통 100일 그렇죠. 지나고 지나고 나서 기자회견한 거 비교하면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네, 근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는 굉장히 발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여론은 나쁘지 않고요. 네. 어떻게 봤습니까? 이 한 달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뭐 기자회견을 빨리 한 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동안 다른 정부가 100일 동안 할 일을 30일도 안 되는 시간에 해치웠기 해치웠다. 때문에 기자회견을 할 타이밍이 좀 앞으로 당겨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예. 어쨌든 국민들이 대체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한 일을 하루 만에 했다. 하루 만에 다 해치웠다. 사실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비교인데요. 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윤석열은. 근데 그 정도로 업무를 과감하게, 그러니까 하고 막 있다. 물 만난 물고기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전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축구 선수, 공격수인데 예. 맨날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감독이 안 써줘가지고. 안 써줘가지고. 근데 이제 드디어 경기장에 이제 나가. 중요한 경기에 이제 전면에 세워서 네. 센터포드를 시킨 거죠. 이제. 그러면 그 선수가 뭐 날라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너무 좋아서. 예. 지금 꼭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좀 예. 그런 심리를 가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을 아주 과감하게 또 속도감 있게, 그리고 또 그 특유의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30일 동안 정치를 잘했다, 행정을 잘했다 하는 것은 지지율 상승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네. 이 정치 효능감을 아주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야, 윤석열 뽑았을 때 많은 분들이 손가락 자르고 싶다. 그랬죠. 예, 예. 안철수는 왜 안 자르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내 손이 너무 귀해지는 듯한 내 손이 너무 예뻐 보이는, 아, 내가 이거 찍었더니 내 손이 너무 예뻐. 너무 이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데, 예. 이 정치 효능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만끽한 한 달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선순환이 있죠. 정치 효능감을 느낄수록 네. 정치 참여하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뒷받침해주고 예. 결과가 나오고 또 정치 효능감이 올라가는, 즉 국민 주권 정부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한 달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요새 타운홀 미팅을 보니까 뭐 국민들이 서로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것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오다 보니까 또 기사에 뭐 또 분식집도 들렸던데 어디서 이게 이제 국민들은 기습적으로 대통령을 자꾸 만나게 되는 상황. 식당에 갔다가 만나고. 우리가 사실 늘 그 보고 싶은 장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런 서민 장면이죠. 국민들 속에 있는 대통령. 그리고 뭐 한 달 만에 그 얘기하면서 전 굉장히 이 중요한 이제 발언을 했다고 봅니다. 예. 증명의 정치라는 말을 했거든요. 증명의 정치. 예, 그러니까 증명의 정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는 말로 하는 정치였다. 예. 뭐 내지는 보여주기식 정치였다면, 이제 나는 손가락으로 직접, 말한 것은 반드시 실현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렇죠, 증명해내겠다. 이걸로 정치하는 시대를 열겠다. 해서 증명의 지금 정치. 그 표현을 썼는데,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야, 이재명 정권은 그냥 말로 그냥 이것저것 떠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렇죠.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내란 세력 입장에서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공포에 떨겠군요. 아, 저 5년 동안 증명의 정치를 제대로 하면, 해내면 네. 우리는 이제 다시는 뒤집을 수 없을 텐데, 네. 이 말의 정치는 뒤집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로. 말로. 근데 증명의 정치는 뒤집을 수가 없거든요. 증명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이 그건 지지로 나타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쪽에선 아마 실패하기를 하늘에 빌고 있을 겁니다, 아마. 개혁이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를 것 같아요. 예. 근데 요번에 그 한 달 하는 그 기자회견을 보니까요. 네. 크게 제가 눈에 봤던 것은 이제 이 집값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 뭐 계속하겠다. 네.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고. 맛보기에 불과하다. 예, 지금까지 맛보기다. 제가 봐도 뭐 상당히 놀랄 것 같은데. 네. 근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중심으로 한 검찰 개혁 반드시 단행하겠다. 그것도 뭐 추석 전에 대충 안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네. 또 노동시간 단축은 국제적 흐름이니 그거 반드시 가겠다 하면서 실제로 주 4.5일을 실현할 것 같다는 느낌 뭐 이런 걸 받았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 과거의 행적을 봐도 예.
막 이렇게 뱉은 말은 반드시 한다. 반드시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말들을 예. 반드시 하려고 할 거예요. 공약 이행률 뭐 90% 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되고 시점까지 딱딱 정해서 얘기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신감이잖아요. 그 자신감이자 의지이죠. 의지이고.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이재명 대통령인데 그야말로 로봇 태권브이 비유를 쓰셨지만 조종관을 내가 잡고 예. 잘 조종하겠다. 예. 그래서 밑에서 그거 잘 못 따라오면 필요 없으면 날리는 거고 잘 따라오면 상 주는 거고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공무원들을 잘 동원해서 휘어잡고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뭐 검찰 개혁 문제는 아무튼 이문정 검사가 동부지검장으로 딱 취임해서 취임사하는 장면에서 네, 그냥 벌써 많은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가 뭐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예. 그런 멋진 인사들이 사실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전 민주노총 출신 위원장 출신 예. 이 고용노동부 장관 된 것은 예, 김영원 정말 예. 감개무량합니다.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럼 그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저기 내각 구성에서 예. 이 김민석 총리는 이제 인준이 됐고요. 네. 이제 뭐 제가 되었으니까 이제 총리 활동을 시작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그 아주 특징적인 인사도 있는가 하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뭐 몇 분 네, 송미령.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네. 장관이라든지 또는 뭐 이진수 교육부 장관을 둘러서 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그 초대 내각 지금 이제 구성을 한참 뭐 청문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을 텐데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정치 철학을 실용주의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인선도 실용주의 인선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무 능력 업무 능력. 기준이라는 거죠. 나하고 뭐 친하냐 안 친하냐, 내 대통령 당선되는데 도움을 줬냐 안 줬냐, 뭐 사상이 어떠하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일 잘할 수 있냐 없냐 예. 그 분야에서 그거를 기준으로 인선한 했다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네, 실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 쓰는 거예요. 전 정권의 사람도 네, 쓴다. 투항하면. 네, 투항하면 투항 안 한 저거 못 쓰죠. 투항한 저거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숙 같은 사람은 이제 아마 자르든가 네. 압박해서 나가게 만들 거예요. 투항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송미령 같은 사람은 이제 완전 백기 투항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쓴 것 같은데 예. 아마 업무를 잘 해내면 유임될 수 있지만 계속 쓰겠지만 업무 못하면 바로 자르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이진숙은 방통위원장 이진숙을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예, 방통. 아까 논란이 됐다고 하는 예. 교육부 장관 총리 후보, 교육부 장관 후보 말고 네네네. 네. 이름이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한 인선을 했고 예. 공무원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이끌고 가는 쪽입니다. 장악하고 그렇죠. 리더십이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그렇죠. 사실 시장 때부터 비교해 보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명하고 맡겨놓는 식이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끌려가는 예. 쪽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안 돼요. 완벽하게 주변을 장악하고 이끌고 나가고 예. 좀 잘못하면 바로 잘라버리는. 예. 그래서 아마 주변인들이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딴짓하거나 뒤통수 치거나 하기 좀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실무 현장을 잘 알고 현장을 많이 가고 국민들하고 대화를 계속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 장난치기 힘듭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신감에 근거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인사도 좀 쓰긴 썼는데 예. 전반적으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고용노동부라든가 국방부 장관에도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문민 장관을 어쨌든 문민 장관을 앉혔다든가 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의 인사들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원했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인사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한번 실용적인 인사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런 좀 말씀이시네, 그죠? 어떻게 일하는 게 보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언제 조치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책이나 네. 일하는 거 보고 좀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다려달라? 예.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게 맞는데 예. 앞으로 정책을 뭘 추진하냐 그쪽 분야에서 예. 또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걸 보시고 다시 얘기해달라 예, 그런 맞아요.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인사는 좀 과도적 인사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수위도 없이 정권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인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 중심의 인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업무 추진 중심에. 네. 따라서 하다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또 국민들이 계속 저 사람 하는 짓 봐라. 이상한 짓 한다. 그러면 고자질하면 네. 자를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오늘 그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 좀 여쭤볼게요. 그 김민석 총리 인준 과정에서 가장 관심에 초점이 된 사람은 이제 주진우 의원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웰빙 농성을 했던 네. 그 나경원 의원인데요. 근데 뭐 주진우 의원은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더 뭐 얘기할 마음이 별로 없고 이제 네. 오늘 나경원 의원을 이제 바로 앞에 있던 이현희 의원께서 이제 인물 탈곡기 시에 탈탈 털었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나경원 의원이 어떤 말을 최근에 했냐면 그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 네. 한동훈 전 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를 가리켜서 보수 개혁과 당 혁신을 위한 충정이 있는 분들, 국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진짜 양심 민주 세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네. 이분들과 함께 완전히 당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우리 민주당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좀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제대로 된 야당으로 이렇게 이제 모양을 갖춰서 이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 이게 나경원이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건 뭐 상한 식재료로 신선한 음식을 만들겠다는 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또는 뭐 폐 건축 썩은 폐 건축 자재로 네. 새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는 바로 허물어지겠죠. 헛소리죠. 네. 못 삽니다, 이 사람. 네. 그러니까 재료를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뭐 이 사람들 쭉 언급한 사람들 보면 그야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이제 나고자들 인간 쓰레기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모아서 무슨 보수를 재건합니까? 나고자들이군요. 그러니까 나고자들도 뭐 좋은 의미에서 나고자들도 아니고요. 예. 나쁜 짓 하다가 거기서 나고한 사람들. 나쁜 짓 하다가 나고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만들면 그 무너지지 그게 당이 유지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럼 근데, 뭐- 아니 그리고 안철수는 왜 뺐을까요? 그래서 안철수가 없더라고요. 그 명단에는. 안철수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혁신위원장인데. 나경원이 또 안철수는 견제하는 모양이에요. 아, 그런데 어쨌든 예. 보수 대연합 해보겠다. 자기 지금 내란 세력 보존해서 재건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이 거죠. 예. 아주 아름다운 꿈을 꾸시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 사람들로는 안 돼요. 절대 안될 싹 것이다. 물갈이하고 예. 차라리 정 써야 되면 홍준표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 예. 근데 홍준표 그분을 모셔와가지고 당 대표 시켜줄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언급한 사람들 예. 하나같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국힘당 재건에는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분들이거든요.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네. 이 기회 해산하고 네. 예, 좀 돌을 좀 닦는 시간을 가진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음. 나경원 의원이 뭔가 재기할 수 있다라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전 나경원 이런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심리 상태일까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사실. 정상적이지 않다. 예, 왜 그렇게 보냐면 윤석열한테 아주 호되게 학대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죠. 당 대표 나가려고 예, 그랬다가. 예, 그랬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자기를 학대한 거예요. 거의 괴롭히고. 예. 그러면 원한이 생기거나 그렇죠. 거리를 두지 않나요? 근데 의외로 의외로 그 뒤에 완전히 윤석열 딸랑이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디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냐면 바로 피학대, 심각한 피학대가 있을 때 스톡홀름 신드롬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어. 피학대 심리 중에 하나가 바로 가해자, 예. 학대자를 숭배하는 동일시하고 심하게 맞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이 맞으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인계점을 넘으면 그래요. 스톡홀름 신드롬도 예. 인질범이 인질들을 잡으면 처음에는 분노, 적대감을 보여요. 불안감 그러다가 예. 뭐 화가 나죠. 자기 목숨을 총겨놓고선 막 이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도저히 넘을 수 없다는 벽. 잘못하면 바로 총만 당기면 나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이런 게 압도당하면서 어느 순간 무너져요, 정신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느냐. 숭배를 하는 숭배합니다. 거예요. 아.
막 사랑하게 돼요. 그럼 나경원의 인질범을. 윤석열 숭배는 학대를 통해서 나타난 거. 피학대십니다.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래서 나경원이 그때부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을 거로 저는 예측하는데 예. 그 상태에서 지난번 대선 전에 드럼통에 들어가는 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기억나실 거예요. 예, 많은 예. 사람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많이 놀랬죠. 어떻게 저런 짓을 할까? 예. 근데 우리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쇼를 하고 나면 트라우마가 올 수 있어요. 무섭잖아요. 그 드럼통이 상징하는 게 뭐 갇혀서 물에 빠지는 거 이런 건데. 근데 나경원은 이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정상인과는 다른 어떤 체험 반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요. 여기 있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괴롭힐 것 같아. 여기 숨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때릴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안정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그렇게 좁은 밀실 같은데 자꾸 들어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국회에도 텐트 조그만 거 쳐놓고 맞아요.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그러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 주변 분들의 나경원 의원을 좀 관찰해야 됩니다. 많이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혹시 안 나오지 네, 안 않느냐. 나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거. 치료받아야 된다. 진짜라면 예. 가정이지만. 알겠습니다. 아유 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네. 실제로 내란 특검이 이제 3특검 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이제 수사를 아주 활발하게 네. 펼치고 있는데 최근에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날 12월 3일 내란 당일날 했던 행적들이 이제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동안 이제 주로 피해자였단 말입니다. 뭐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대통령 때는 피해자라고 했다. 지금 내란 동조자로 이제 분류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비상계엄 문건에 서명한다면 이걸 또 없앴다라는 말도 이상하고. 네. 아무튼 그가 펼쳤던 이상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네. 그 뭐 하나둘씩 이제 벌어지고 갑자기 자신이 통제를 한다거나 또는 이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없이 대선에 나오려 든다거나 네. 이런 것들 전 과정을 보니까 네. 이게 심리학자로 봐도 이거 정상 아니죠. 이제 사실 정상이 아니긴 한데 예. 굳이 또 얘기하면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이유가 느껴지는 거죠. 한덕수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이 사람이 예. 내란의 피해자가 아니고 예. 목적 의식적으로 내란에 참가한 목적범이다. 목적범이에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란 주범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란 주범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란의 뭐 종범, 공범도 아니고요. 예. 주범이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과 같은 급이다. 같은 급이죠. 왜 12월 3일 날 1차 내란이 저지된 다음에 윤석열은 사실상 힘을 조금 잃고 일선에서는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누가 내란을 주도했느냐 이끌고 한덕수인 거예요. 한덕수다. 딱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범이자 내란 주범입니다. 주범이다. 2차, 3차 내란은 한덕수가 주도했다고 보기 맞는 거죠. 예. 그래서 한덕수가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한덕수가 내란 주범이라면 예. 이해가 되죠. 설명이 많이 되죠. 설명이 되죠. 헌재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그렇죠. 버티고. 막 버티고 느닷없이 대선 나오고 그렇죠. 호남 사람입니다.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는 예. 내란을 주도했던 것이 윤석열보다는 이제 뒤에서 주도는 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에서 내란을 진두지휘한 게 한덕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권도 나온 겁니다. 내란을 완결짓기 위해서. 완전히 내란 완결 지으려고. 내란용 대선 출마했던 거예요. 예. 자, 이런 점에서 보면 한덕수가 그렇게 행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기 때문에 내란이 종식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어서 저럴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이 돼버렸고. 그러면 이제 한덕수가 한 행동은 나름 합리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내란 주범으로서 할 일을 했던 겁니다. 목적 의식적으로 했고 또 살고자 하는 것도 같이 결합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에서 막 돈다발 쏟아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알 수는 없겠죠. 이건 또 뭘까요? 뭐 품위 유지비라고 그랬던 유지용 뭐 현금이라고 그랬다는데 예. 제가 한마디 하면 이제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예. 품위를 돈으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이상민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 인간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정말로 품위가 있는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돈이나 뭐
외모나 뭐 명품 이런 외적인 어떤 물건들 가지고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내면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나 힘으로 품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럼 그 돈 뭘까요? 그 품위 유지비가 아니고 이건 내란 자금이든가 앞만 봐도 그렇게 느껴지죠. 뇌물이든가 한 거죠. 아, 뇌물을 쌓아놨거나 또는 네. 내란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준비를 땡겨놨던가. 해놨거나 근데 미처 치우지 못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상민 등 뭐 여러 사람이 얼마나 내란에 깊숙이 관여 있는지가 사실상 저 사람은 이제 탈탈 털면 나오겠죠. 나오겠죠. 근데 말이에요. 저는 이 내란 특검 활동 과정에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오늘 꼭 그건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윤석열이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며칠 날 나와라 하면 못 나오겠다, 지하로 오겠다 하고 뭐 9시까지 나오면 시간 좀 늦추면 안 되냐 하고 도대체가 뭐 재판을 질질 끌면 자기가 이 장기 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근데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르게 뭐 이상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윤석열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예. 뭐 대단한 어떤 전략적 목표 아래 예. 맞짱을 떠보겠다는 투지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이 겁나고 무섭고 이제 끝장인 것 같으니까 공포함에서 비롯된 건가요? 학교 가기 싫어. 학교는 학교에 큰 학교. 학교 와 그러면 막 이제 지각하고 원래 감옥도 학교라 그러는데. 안 가려고 뭐 그런 땡깡이죠. 군대에도 가기 싫으니까 자꾸 연기하는 것처럼 어차피 가긴 가야 되는데 약간 망상에 빠져 있나요 지금? 윤석열은 원래 망상에 깊숙이 빠져 있었던 사람이죠. 원래부터. 네, 예. 그래서 내란도 일으킨 거고요. 왕자 세계 나올 때부터 그랬군요. 이제. 그렇죠. 이제 그 대통령 되고 나서 더 심해졌고 그 망상이 원래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은 권위주의 성격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실을 인식하는 데서 힘을 중심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맨날 저기 아버지한테 네. 근데 자기가 제일 힘이 센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약자잖아요. 예. 그들의 얘기는 전혀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식의 세계에 빠지기 딱 좋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 아래에 있을 때에는 예. 윗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죠.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윗사람은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제일 위에 올라가면 예. 아무 말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식대로 세계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주변에서 윤석열이 그렇게 멍청해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김건희를 비롯한 그랬죠. 윤석열 이용 세력들. 많죠. 예,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가상 세계를 자꾸 만들어줘가지고 예. 윤석열은 그 안에 갇혀서 예. 마치 많은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었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을 강제로 직면당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죠. 강제로 직면당하고 당하는 있다. 중이다. 예. 그러니까 뭐 안 나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오라니까 변호사한테 야 계속 안 나가도 되지 그러니까 안 돼요. 나가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이제 다음에 구속영장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뭐 내가 알던 이 세상이 아니네. 이런 현실을 드디어 조금씩 특검에 의해서 직면하는 중이다. 네. 이러면 이제 윤석열의 정신은 균열되기 시작하겠죠. 붕괴되면서. 사실 윤석열은 전 인생을 돌이켜봐도 예. 합리적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출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 행적을 보더라도 권위에 빌붙어서 힘에 빌붙어서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 위에 있는 힘센 사람한테 빌붙어서 문제를 해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땡깡 부렸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할 때 윤석열 한 행동 같은 거 그 쓰신 글에 잘 나오는데 장아리 같은데 완전 땡깡이에요. 이 사람은 그게 자기 인생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군요. 삶의 방식이에요. 땡깡 부리는 땡깡이 게. 삶의 태도다.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통했지만 이제 안 통하죠. 진짜 안 통한다. 네. 이게 뭐 더 가르칠 수 없고 원래 아이들 학교를 안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판에 되면은 땡깡 부리고 해도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강제로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 결국 강제로 학교로 가게 그렇죠. 했습니다. 네. 학교 가서 고치겠네요. 네, 인생 학교를 가야죠. 네, 가서 네, 이제 네. 공부 많이 하고 네. 네, 좋아하던 술을 못 먹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근데 그분의 또 부인인데요. 김건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김건희 특검은 뭐 16개 수사 대상이고 너무 많아요. 이분은. 근데 이종호라는 이름이 자꾸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건들면 어디든 이종호가 나타난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최상병 사건, 임성근 구명 로비, 마약 수사, 무마 로비 전부 다 이종호가 튀어나오거든요. 네. 이종호 어떤 사람이 이 사람 털면 김건희 같이 다 묶여 나오나요? 어떻게 봅니까? 뭐 지금 그렇게 볼 수 있죠. 모든 범죄, 이 범죄는 빡 파요. 김건희랑 무관할 것 같은데 그럼 김건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김건희가 등장해요. 모든 범죄에 김건희가 등장한다. 예. 그래서 뭐 노래에도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김건희 거기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파기만 하면. 예. 또 흥미로운 것은 김건희를 파면 꼭 이종호 같이 나와. 김건희 파면 이종호 다시 줄줄줄줄.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감자줄기, 고구마 줄기.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예. 전 예전부터 김건희가 보통 집안 출신이 아니라 예. 명문 범죄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보통 범죄 가문도 아니에요. 예. 명문 범죄 가문 진짜 알아주는. 알아주는. 네. 김건희 일가가 그야말로 범죄 가문인데요. 예. 이 범죄 가문 집안만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가문이 결탁된 중심이 된 거대한 범죄 조직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 가문이 중심이 된 포함된, 범죄 조직. 포함되어 있는. 좀 신디케이트. 그렇죠. 거대한, 예. 예. 그래서 뭐 마약도 수입한다든가 마약 그럴 수입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뭐 이건 뭐 조사하면 앞으로 나올 수 있겠죠. 조사하면 나온다. 예. 큰 범죄 조직이 있다. 예. 주가 조작도 하고 뭐 살인 청부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한국한 거대한 마피아 조직 같은 거죠. 예. 이 조직의 중요 인물이 기종호 아니냐. 아. 그리고 김건희가 거기 행동대원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 들어요. 그런 의심이 든다.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러니까 자꾸 둘이 같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수사가 결국 거대한 그 한국에 존재하는 예. 대통령 권력, 국가를 찬탈했던 예. 범죄 집단을 규명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지겠네. 이건 무조건. 김건희로 영화 정도는 안 되고요. 영화로는 안 되고요. 그러면. 한 80부작 그 드라마를 한 3개쯤 만들어야 예. 좀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이 한 짓을 다. 예. 아, 80부작 예. 넷플릭스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아주 거대한 범죄 조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종호는 이 조직의 중요 인물이죠. 중요 인물이고 김건희는 행동대장, 행동대원 행동대원. 그러면 더 대장이 또 따로 있네요. 더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더 파야 나올 것 그렇습니다. 같다. 예. 아, 야. 제 흥미진진합니다. 추정입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 있으니까 이제 뭐 앞으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김태형 소장님의 추정. 거대한 조직이 있고 거대한 조직의 대장이 누군지는 파면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야, 진짜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공급 확대, 수요 억제,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양론이 있긴 하지만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수요 억제책 여러 방면 내놓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또 해소하기 위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활성화시키겠다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 세금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저는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운을 뗐다,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받은 충격이 상당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거기다 더 무서운 말을 했죠. 이건 맛배기에 불과하다.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게 시장에 주는 신호는 강력하죠. 강력하다. 벌써부터 아마 뭐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약간의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끝났다 이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라는 기대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타격해 나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을 굉장히 잘하는 또 실물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대책들을 내서서 이걸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세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꽤 괜찮은 경제 전문가 분들하고 몇 번 얘기하는 과정에서 몇 번은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한국은 부동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늘 그래왔죠.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에. 돌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돈이 다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은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병폐죠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이 얘기를 한 거죠.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을 주식으로 빼야 된다. 주식으로 빼서 좀 돌게 해라. 건설적인 쪽으로 돌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거 문제 해결만이 아니고 한국 경제를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리느냐, 올리지 못하느냐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려고 어떻게든 할 겁니다. 하려고 들 거고. 예. 근데 어느 정권도 부동산 문제를 실패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예. 무리하게 하지 않는 걸 봐도 예.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선 차근차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또 어떤 시점에서는 일부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도 취할 것 같아요. 많은 거를 아는 대통령을 만나면 공무원들이 제일 피곤한데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일 것 같다. 하루에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국민한테는 공무원들한테는 악몽이고 악몽이고 국민들한테는 한테는 복이죠. 복이다. 한번 복받은 민족이 돼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저한테 남아 있는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아주 짧게라도 이 문제는 한 마지막 질문을 네. 꼭 던지고 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대북 확성기를 껐어요. 네, 그러자 북도 대남 방송을 껐어요. 네, 아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큰 거죠. 뭐냐면 그렇죠. 아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려고 하면 굳이 안 만나도 남에서 먼저 평화적인 선제 행동을 하면 북도 상응 조치를 하는구나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 원한테 시사점을 준 거는 아 이제 교류 협력보다는 정치 군사적 문제를 먼저 해결에 나섰구나. 이게 두 가지가 큰 시사점을 준 것 같은데요. 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 지금 이제 하나는 경제를 잡는 거고 또 하나는 남북 한반도를 이제 평화롭게 만드는 건데 네, 네. 어떤 길을 걸어갈 거라고 보여집니까? 지금 뭐 일단 저는 빨리 그 조치를 취한 건 정말 칭찬하고 싶고요. 예, 너무 잘했죠. 예. 뭐 언제 할까 했는데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순식간에. 예, 그래서 그런 점은 훌륭하다고 보는데 이제 북과 대화 협력의 길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네. 과거와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이 남과 북의 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니라 네. 적대적 국가 관계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윤석열 때문에 순간적으로 삐져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예. 그 저쪽의 발표 같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전술적 조치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난 70여 년간의 남북 관계를 다 정리해서 내린 판단이라고 자기들도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환은 윤석열 정권이 이제 무너지고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처럼 뭐 이산가족 모임하자, 뭐 서로 만나서 대화하자, 인도적 지원해줄게 이런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풀리는 시기는 끝났다. 제가 볼 때는 끝났다. 지나갔다. 예. 그래서 대북 확성기에서 우리가 시사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삐라도 이쪽에서 먼저 보냈고 확성기도 이쪽에서 먼저 틀었고 그랬죠. 무인기도 이쪽에서 보냈어요. 예. 도발을 이쪽에서 했지 북에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은 거기 상응 조치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 하고 없애자 저쪽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한반도 긴장을 부추겨온 지탱시켜온 주 원인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기 때문에 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선제 조치를 취해야만 남북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국가보안법 폐지 정도는 해야 남북 관계가 복원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대화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우리 아주 압축적으로 해서 이 주어졌던 모든 질문을 다 드렸고 또 가셔야 될 시간도 잘 맞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원하고 재미있게 세상을 밝혀주신 김태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구독자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더욱더 큰 기쁨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는 뉴스토마토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